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인이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아프다며 황급히 부산에 내려가는 걸 보며 조금 편찮으시겠지 생각했는데 그저께 그만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전해왔습니다. 다음날 비가 올 듯 말 듯 흐린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형 외치면서 저를 와락 껴안더군요. 키가 크고 몸무게가 거의 100kg나 될 정도로 덩치가 큰 부산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를 이렇게 꽉 껴안았을까요? 인사를 할 때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아버님은 의외로 평온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가장 힘드실 텐데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할까, 수십 년을 함께한 부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는 슬픔을 가족을 위해 억누르시는 것 같아 그 평온한 표정이 더욱 슬퍼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울어서인지 오늘은 슬플 기운조차 없어 보이는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직 결혼 전이라 여기서 굳이 며칠 밤을 같이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외국인이라 이런 장례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 밥을 한술 뜨다가 손님이 오면 지인과 함께 조문객을 맞으러 가고 다시 돌아와서 한술 뜨면 또 조문객이 와서 또 식사 자리를 뜨면서 항상 지인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화 차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둘이 싸우는 모습을 종종 봤는데 지인의 어머님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며 둘 사이가 이제는 콘크리트보다도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둘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친구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께서 예비 며느리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불평불만 없이 지인과 함께 며칠 밤낮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짝이 있는 걸 보고 가셨기에 어머니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네요. 밤이 깊어지며 하나하나 도착하는 지인의 친구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3년간의 법원 업무를 마치고 곧 서울로 돌아와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친구의 지인과 얘기하며 로스쿨 제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인이 다녔던 해외 전시기획 회사의 직장 동료분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져 직장을 그만두고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트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데 급작스러운 변화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8년 넘게 외국에서 살기도 했고 최근 코로나로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가기가 힘들어지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간 결혼식장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은 모두 슬픔을 공유하기 때문일까요? 슬픔이 기쁨보다 더욱 깊은 감정일까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기 때문일까요? 그래서인지 이분들과 좀 더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장례식장 근처 호텔에서 새벽 5시쯤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운구를 도우며 지인 가족분들과 함께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를 키워주신 분, 고향에 가면 항상 내 이름을 부르며 정겹게 맞아주셨던 어머님이 이제 불과 몇십 분 안에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지인과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장장에는 이른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뜻이겠죠. 관이 화장시설에 들어가면 화장시설의 문이 닫히면서 더 이상 시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기실에서 굳게 문이 닫힌 화장시설의 화면을 모니터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문 뒤편에서 분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가 불타며 재로 변하고 있는데 그저 모니터를 응시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 모니터 아래에는 화장시설에 들어간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돌아가기 직전의 사진을 영정으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 대기실에서 보이는 수십 개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고인의 나이를 추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10대로 보이는 앳된 모습의 영정도 보였습니다. 한 여성분이 영정 사진을 계속 어루만지며 아빠, 아빠를 외치며 흐느꼈습니다. 한 노인분은 당신과 나이가 비슷한 여성분의 영정 앞에서 소리 없이 계속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장례식장에서 우는 소리를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새벽 이곳 화장장에서 영정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울고 있는 저를 보며 문득 죽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고대 사람들은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부는 자연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자유롭지만 때로는 흉폭한 자연현상에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테고 그런 현상을 머리로 이해하지는 못했을 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종교나 철학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현대에 사는 인류는
이런 고대인이 이해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가 고대인보다 종교에 덜 의지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자연은 더 이상 이해 불가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달나라를 가는 로켓을 쏘아 올리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정보를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하고 이후 질병과 노화를 통해 죽음에 이른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 죽음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를 끔찍하게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이 왜 내 곁을 떠나야 하는지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자연현상을 이해하며 신에 가까워지고 있는 인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 모습을 과학과 기술로 애써 감추고 싶었던 본 모습을 죽음이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울기만 합니다. 본래 나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의 본 모습,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나만 나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나약하구나. 그런데 나약한 사람들끼리 손잡고 서로 위로하다 보니 슬픔을 극복할 수 있구나. 아니, 슬픔을 감내할 수 있구나.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옛날에는 가족이 혹은 마을 공동체가 담당하던 많은 일을 현대에는 국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팔이 부러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보살폈겠지만 이제는 국가가 산업재해 수당이나 장애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국가의 기능이 점점 강화되면서 개인은 점점 더 가족에 기댈 필요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십수년 전에는 적어도 TV를 볼 때는 가족들이 거실에 모두 모여 같이 봤는데 이제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화된 삶을 사는 데 익숙한 우리는 보통 나만 생각하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심지어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점점 줄어들겠죠.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어. 문제가 생기면 회사나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 가져온 슬픔에 압도되어 어쩔 줄 모르다가 나약해지고 나서야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슬픔을 감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 개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잊었던 우리 주변의 가족과 지인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친구 역시 혼자서 어머님의 죽음을 맞이했다면 아마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을 아버지, 누나, 이모와 사촌, 친구와 직장 동료와 나눌 수 있었기에 슬픔을 감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옆을 묵묵히 지키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로 인해 얼마나 더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과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거의 다 결혼을 했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네요.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큰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도 언젠가는 떠나가실 테고 제 차례가 오면 과연 누가 제 영정 앞에서 저를 위해 울고 제 관을 들고 화장장으로 갈까요? 국가가 해줄 수 있을까요? 국가가 돈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제공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네요.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죽기 전까지 가족의 역할을 하는 로봇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야 할까요? 일론 머스크에게 개발 요청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누구 말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 누가 내 시신 앞에서 우는지 울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쓸쓸한 마음을 안고 죽는다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런 슬픔을 안고 죽고는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례식에서 만난 지인 친구 중 한 분은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잘 해드리지 못한 게 많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뵈면 비싼 음식점에 데려가지는 못하더라도 손이라도 더 많이 잡아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 또다시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까요?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